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이번 시간엔 나비가 된 아가씨를 비롯해서 4편의 재미있는 옛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나비가 된 아가씨. 캄캄한 밤하늘에 별들이 유난히 빛나고 있었다. 어스름한 달빛에 한 사내가 조심조심 걸어왔다. 그 사내는 누군가를 찾는 듯 두리번거리며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멈춰섰다. 그 느티나무는 담을 끼고 울창하게 자라 있었다. 담장 안으로 보이는 집은 권력을 가진 돈푼이나 있는 대감댁이었다. 사내는 두어 번 헛기침을 했다. 그러자 대문 쪽에서 누군가 달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누구요?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여자는 나무 아래 우뚝 서 있는 사내를 발견하고선 멈춰섰다. 사내가 여자에게 다가갔다. 쉿! 조용히 해. 왜? 누가 듣는다고? 여자는 갑자기 겁에 질린 듯 목소리를 낮추었다. 아니, 반말은 쥐가 듣고 낱말은 새가 듣는다잖아, 유모. 사내는 주변을 살피며 소곤거리며 말했다. 나한테 부탁할 일이라는 게 뭐여? 밤에 살그머니 올 정도면 남이 알면 안 될 일이구먼. 그리여, 유모. 내 평생 소원이 아가씨를 한 번만이라도 보는 거여. 그게 뭔 소리야? 아가씨가 누군데? 그러면 안 되지. 유모의 목소리엔 노기가 서려 있었다. 그래서 유모한테 특별히 부탁하는 거 아니여. 유모는 해롭게 하지 않을 거야. 내 불타는 가슴을 알아달란 말이여. 자, 그리고 이거 받아. 사내는 허리춤에서 엽전 꾸러미를 꺼내 유모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게 또 뭐여? 어제도 줬잖아. 유모의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그러니까 유모, 딱 한 번만 아가씨를 보게 해주소. 내 소원이요. 아이고, 저렇게 애타게 부탁하는데 안 들어줄 수도 없고. 그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소? 사내는 유모의 귀에 대고 소곤거리기 시작했다. 유모, 돌아오는 보름날 달 구경 가자고 아가씨를 데리고 강둑에 있는 누각으로 데리고 나오시오. 뒷일은 내가 알아서 하겠소. 만약에 일이 알려지면 난 죽은 목숨이여. 죽은 목숨이지. 알다 마다요. 걱정 마소. 젊은 놈 소원 한번 들어준다 생각하고 마음 편히 있다가 보름날 달 구경하러 나오소. 아이고, 이를 어째. 내가 아가씨한테 이래도 되는지 모르겠구먼. 유모는 돈꾸러미를 치마폭에 싸들고 대문으로 총총히 걸어 들어갔다. 오늘이 열사흘이지, 열사흘. 사내는 나뭇잎에 가려진 달을 쳐다보며 중얼거리고 있었다. 시간이 소리 없이 흘러갔다. 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걸려 있었다. 사내는 흐르는 물소리를 들으며 강둑을 향해 걸어갔다. 굽이치는 물결이 달빛을 받아 찬란하게 빛났다. 사내는 갈대밭을 지나 누각을 향해 걸어갔다. 누각에서 두렁거리는 소리가 들리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다. 사내는 작은 돌을 누각의 지붕에 던졌다. 잠시 후 유모는 슬그머니 자리를 떴다. 그 틈을 타서 사내는 아가씨에게 뛰어들었다. 놀란 아가씨는 비명을 지르며 육중한 사내의 품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쳤다. 누구시오? 이거 누구시오? 유모! 유모! 사내는 아가씨의 입을 틀어막았다. 아가씨! 이 몸은 아가씨를 연모하며 살고 있어. 제 소원을 풀어주시오. 그게 무슨 말이오? 안 될 일이오.
아가씨는 몸부림을 쳤으나 억센 사내의 힘은 아가씨를 더 옥죄일 뿐이었다. 사내는 발버둥 치는 아가씨를 안고 갈대밭으로 뛰어들어갔다. 아가씨는 죽을 힘을 다해 싸웠지만 사내의 숨결은 더 거칠어졌고 그런 사내를 이길 힘이 없었다. 기운이 빠진 아가씨는 괴로운 숨을 몰아쉬며 가슴에 있는 은장도를 꺼내들었다. 이렇게 꽃다운 아가씨는 영영 가버렸다. 바람에 나부끼는 갈대만이 슬픔을 아는 듯 쌕쌕거리며 울어댔다. 사랑하는 딸을 잃어버린 그 고을의 사또는 슬픔에 잠긴 채 그곳을 떠나버렸다. 어린 나이에 어머니를 잃고 가엾게 자란 딸이 더 측은했다. 사또는 정사도 잊고 딸을 찾으려고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딸은 어디에도 없었다. 세월은 또 그렇게 흘러가 버렸다. 이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아가씨의 실종 사건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그런데 아가씨의 아버지 사또가 떠난 뒤부터 이곳에 부임해오는 신임 사또들이 부임 첫날 밤 하나같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렇다 보니 그 고을에 아무도 사또로 오려고 하지 않았다. 고을 관아는 주인도 없이 텅 비었고 아전들이나 관노들까지 그곳에서 떠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때쯤 둘째가라면 서러운 정도로 용감한 젊은 사또가 자청해서 그 고을에 부임해 왔다. 첫날 밤에 사람들은 수군거렸다. 내일이면 젊은 사람이 변이 나겠구먼. 어휴, 나이가 창창한데 어쩌면 좋아. 모든 사람이 지금이라도 떠나라고 만류했지만 신임 사또의 결심은 대단했다. 내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밝히고야 말겠다. 귀신이든 누구든 다 오너라. 그리고는 밤이 되자 관청 주변을 환히 밝히고 방에 촛불을 켜놓고 기다렸다. 자정이 지나고 밤은 깊어졌다. 갑자기 방에 켜놓았던 촛불이 바람에 꺼져버렸다. 제 아무리 담이 큰 젊은 사또라도 간담이 서늘했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눈을 치켜뜨고 바라보니 문이 소리 없이 열리더니 머리를 산발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대는 누구요? 왜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히는 거요? 날이 죄송합니다. 소녀 전관 사또의 죽은 딸입니다. 제 원한을 풀어달라고 찾아오면 어찌 된 일인지 신임 사또마다 정신을 잃고 돌아가시니 말씀을 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래, 원한이 무엇인지 말해보라. 아가씨는 신임 사또에게 그날 있던 일을 소상히 말했다. 너를 그렇게 만든 관노가 대체 누구란 말이냐? 내 그대의 원한을 당장 풀어주리라. 날이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관노들을 불러 모으시면 소녀가 나비가 되어 그 관노의 갓에 앉겠습니다. 잘 알겠다. 그대의 원한을 풀어주리니 다시는 나타나지 말거라. 아침이 되었다. 사또는 아전과 관노들을 불러 모았다. 그들은 젊은 신임 사또가 아깝게 변을 당했을 거라며 서로 수군거리며 삼삼오오 모여들었다. 그런데 기강이 빠졌다며 신임 사또의 불호령이 떨어졌다. 그들은 처음에는 죽은 사또가 귀신이 되어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벌벌 떨었다. 그러나 또다시 불호령이 떨어지자 그들은 제정신으로 돌아와 사또 앞에 섰다. 사또는 누가 아가씨를 해친 범인일까 유심히 살펴봤다. 그때 건장한 젊은 사내의 갓 위에 나비가 살며시 앉는 것이었다. 너 내 죄를 알렸다? 내가 바로 전관 사또의 딸을 해쳤겠다. 당장 내 죄를 고하거라.
그 관노는 새파랗게 질려 벌벌 떨며 바닥에 털썩 엎드렸다. 그러자 관노의 가뒤에 있던 나비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렸다. 사또는 관노를 벌하고 아가씨를 찾아 정성껏 장사 지냈다. 그리고 사당을 지어 아가씨의 원한을 위로했다. 그 후로 젊은 사또는 그 고을을 잘 다스렸다고 한다. 밀가루로 만든 사나이. 노 부부가 살고 있었다. 그들은 부족할 게 없었지만 다만 한 가지, 두 사람에겐 자식이 없었다. 어느 날 할머니가 만두를 만들고 있었다. 옆에 앉아서 구경하던 할아버지가 밀가루 반죽을 한 줌 잡아 뜯으면서 갑자기 이런 말을 했다. 할멈, 자식이 없으니 밀가루 반죽으로 아이라도 하나 만들까? 그들은 곧 밀가루 반죽으로 귀여운 사내 아이를 만들어 의자 위에 올려놓고 할머니는 소젖을 짜러 나가고 할아버지는 장작을 패러 뒷마당으로 나갔다. 한참 후 그들이 집으로 돌아와 보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이럴 수가! 할멈, 이게 무슨 일이요? 할아버지는 너무 놀라 털썩 주저앉아 입을 벌리고 눈을 몇 번이나 비볐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아이가 진짜 살아있는 아이로 변해서 바닥에 앉아 귀엽게 웃으면서 새끼 염소와 노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꿈이 아닌가 생각할 정도로 기뻤다. 우리 아들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할머니가 물었다. 밀가루 반죽으로 만든 아이니까 가무일이라고 부릅시다. 할아버지가 대답했다. 가무일이라는 말은 그 마을에서는 밀가루 반죽이라는 뜻이었다. 가무일은 하루하루, 아니 시간마다 자랐다. 보통 아이들이 1년 걸려도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자랐다. 키만 크는 게 아니라 기운도 세서 장사가 되어갔다. 어느 날 가무일은 밖에 나가 아이들과 씨름을 하다가 한 손으로 상대 아이를 옆에 있는 나무보다 높이 쳐들었다가 내려놓기를 수십 번 했다. 그 아이는 바닥에 내리자 벌벌 떨고 있었다. 다른 아이들도 차례차례 당하고 다 뻗어버렸다. 그 사실을 듣고 마을 사람들이 할아버지 집에 몰려와 야단 법석이었다. 이렇게 무서운 아이를 마을에 둘 수 없으니 먼 곳으로 보내세요.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하루라도 편히 살 수 있겠어요? 할 수 없이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가무이를 멀리 보내기로 했다. 아버지 어머니 걱정하시지 마세요. 먼 나라에 가서 사람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보고 오겠어요. 그냥 몽둥이 한 개만 주세요. 다른 건 필요 없어요. 할아버지가 몽둥이를 구해왔다. 그런데 가무일이 그 몽둥이에 잠깐 기대자 몽둥이가 두 동강으로 부러져 버렸다. 이건 안 되겠어요. 대장간에 가셔서 쇠몽둥이를 한 개만 만들어 오세요. 가무일은 할아버지가 가지고 온 쇠몽둥이를 휘둘러 보기도 하고 몸을 기대 보기도 했지만 끄떡없었다. 이거면 됐어요. 아버지 어머니 다녀오겠어요. 안녕히 계십시오. 할머니는 과자를 구워 가무일에게 주었다. 가무일은 쇠몽둥이와 과자를 가지고 마을을 떠났다. 한참 걸어가자 숲이 나왔다. 그때 저만치 한 남자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다. 자세히 보니 두 발이 묶여 있어 간신히 걷고 있었다. 가무일이 놀라서 물었다. 누가 당신 발을 묶었나요? 내가 직접 묶었지요. 이 가죽끈을 풀어버리면 새도 따라올 수 없을 만큼 빨리 걷거든요. 어디로 가는 길입니까? 글쎄, 어디로 가야 할지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저와 함께 가시죠.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가다가 이상한 모습의 남자를 만났다. 그 사람은 길바닥에 앉아 손가락으로 코를 누르고 있었다. 여보시오,
왜 코를 누르고 있습니까? 이러지 않으면 큰일 나기 때문이죠. 그 사람이 대답했다. 한쪽 콧구멍을 조금만 열어도 콧김 때문에 온 동네 풍차가 모두 돌아가게 되지요. 그러니 콧구멍 2개를 다 열면 그야말로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요. 우리와 함께 여행합시다. 가무일이 말했다. 좋아요. 세 사람은 계속 걸었다. 한참을 가다가 하얀 수염이 길게 난 노인을 만났다. 그 노인은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모자를 한쪽 귀 위로 얹어놓고 있었다. 할아버지, 왜 모자를 그렇게 쓰고 계세요? 가무일이 물었다. 이렇게 쓸 수밖에 없거든. 모자를 머리 전체에 쓰면 당장 눈보라가 일어날 거야. 제대로 쓰기라도 하는 날이면 온 천지가 전부 얼어붙어 버릴걸? 가무일은 놀라는 표정을 지으면서 말했다. 할아버지, 우리하고 함께 가시지 않겠어요? 4사람이 함께 걸어가다가 이번엔 활을 든 남자를 만났다. 그 남자는 활로 무언가를 겨냥하고 있었다. 하지만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도대체 뭘 노리고 계세요? 파리지요? 그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다. 파리가 여기서 60km 앞에 있는 나뭇가지에 앉아 있어요. 파리의 왼쪽 눈알을 뚫어주고 싶어서 그럽니다. 가무일은 활을 들고 있는 남자에게 같이 가자고 말했다.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노인이 흙 한 줌을 이 손에 쥐었다가 저 손으로 옮기는 일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할아버지, 뭐하고 계세요? 내가 흙을 뿌리는 족족 이쪽 저쪽에 산이 생긴단 말이야. 가무일은 그 노인에게도 함께 가자고 말했다. 드디어 6사람이 커다란 도시에 이르렀다. 그 나라엔 아름다운 공주님이 살고 있었다. 가무일은 공주에게 결혼 신청을 하기 위해 5사람과 함께 궁전으로 갔다. 그러나 왕은 가무일이 어디서 온 사람인지도 모르는 청년이라 사랑하는 딸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왕은 거절할 구실을 생각한 끝에 이렇게 말했다. 너희 중에 걸음걸이가 내 부하보다 더 빠른 사람이 있다면 공주를 주겠다. 좋습니다. 가무일이 자신있게 대답했다. 왕은 부하 중에서 제일 걸음이 빠른 사람을 불러 높은 산까지 달려갔다 오라고 명령했다. 빠른 걸음을 자랑하는 부하가 쏜살같이 달려갔다. 한편 가무일의 친구인 걸음 빠른 사나이가 발을 묶은 끈을 천천히 풀더니 뒤를 따라갔다. 그렇게 늦게 뒤쫓아 갔는데도 눈 깜짝할 사이에 산 꼭대기에 먼저 도착했다. 그 사나이는 풀밭에 누워 왕의 부하가 달려오기를 기다리다가 깜빡 잠이 들어버렸다. 왕의 부하는 산 꼭대기에 이르자마자 부지런히 되돌아 뛰었다. 그러나 걸음 빠른 남자는 잠만 자고 있었다. 드디어 길에 먼지를 일으키면서 왕의 부하가 가까이 오는 게 보였다. 가무일은 걱정이 되어 활 잘 쏘는 친구에게 부탁했다. 아마 낮잠을 자는 모양이야. 이러다가는 우리가 질지도 모르니 그 친구를 깨워줘야겠어. 활 잘 쏘는 남자는 어깨에서 활을 내리더니 겨냥하여 쏘았다. 화살이 자고 있는 남자의 귓가를 스쳤다. 깜짝 놀라 깨어난 그는 눈 깜짝할 사이에 왕의 부하를 앞질렀다. 왕은 자기 계획이 실패하자 가무일에게 다시 말했다. 약속대로 너에게 공주를 주마.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우선 목욕을 해야 한다. 왕은 가무일과 친구들을 무쇠로 만든 탕에 넣었다. 가무일은 왕의 계획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친구들과 함께 탕에 들어갔다. 그들이 들어가자마자
왕은 욕실 문을 단단히 잠근 다음 장작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계속 불을 떼게 했다. 아무리 기운이 세다고 해도 견디지 못하겠지. 왕은 기분이 좋았다. 한편 물이 뜨거워 더 이상 앉아있을 수가 없게 되자 가무일은 하얀 수염 노인에게 말했다. 할아버지, 모자를 써줘요. 노인이 모자를 쓰자 당장에 눈보라가 일어났다. 그러나 그 정도론 뜨거운 물이 식지 않았다. 노인은 다시 모자를 깊숙이 눌렀었다. 그러자 목욕탕 벽이 당장에 얼어붙어 두꺼운 얼음으로 둘러싸였다. 다음 날 아침 해치웠다고 생각하고 문을 열어본 왕은 너무 놀라서 까무라칠 뻔했다. 가무일과 그의 친구들이 아무 탈 없이 있었기 때문이다. 가무일이 왕에게 말했다. 임금님, 분명히 말씀해 주십시오. 공주님을 주시겠습니까? 안 주시겠습니까? 너한테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 그러니 빼앗아 가려면 어디 마음대로 해봐. 왕은 부하들에게 신호를 보냈다. 그러자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다. 낮이 지나고 밤이 새워도 싸움이 끝나지 않았다. 싸움에 점점 지친 가무일은 콧김센 친구에게 바람을 일으키라고 말했다. 한쪽 콧구멍을 열자 갑자기 폭풍이 일어났다. 그 바람에 왕의 부하들은 한 명도 남김없이 먼지처럼 날아가 버렸다. 다음에는 산 만들기 할아버지가 이쪽에 산 하나 만들고 저쪽에 또 하나 만들고 하며 흙을 뿌리자 큰 산이 2개나 생겼다. 마침내 왕은 공주와의 결혼을 허락하고 말았다. 가무일은 공주와 결혼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이웃 나라에 있는 적군들이 수도 없이 몰려와 사람을 괴롭히고 곡식을 빼앗아갔다. 가무일은 쇠몽둥이를 마구 휘두르며 친구들과 힘을 합쳐 그들을 물리쳤다. 적군이 항복하고 돌아가자 왕은 기뻐하며 가무일에게 나라를 통치하도록 맡겼다. 가무일과 친구들은 힘을 합쳐 그 나라를 잘 이끌었고 가무일은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 그리고 가끔 가무일은 신부를 말에 태우고 5 친구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마을로 와서 며칠씩 있다가 가곤 했다. 그럴 때면 그 마을에는 가무일이 돌아온 걸 축하하는 잔치가 성대하게 열렸다고 한다. 신기한 난쟁이들. 아일랜드 어느 작은 마을에 그리시라는 젊은이가 살고 있었다. 멀리 있는 나라에 꼭 가보고 싶어. 언젠가 갈 날이 있을 거야. 그는 날마다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높은 성에 올라가 멀리 보이는 바다를 멍하니 바라보곤 했다. 그날도 그리시가 바다를 바라보다가 집으로 돌아가려 할 때였다. 성 안에서 갑자기 누군가 깔깔대고 웃는 소리가 들렸다. 성 안을 들여다보니 난쟁이들이었다. 그 중에 대장 난쟁이가 소리쳤다. 말, 고삐, 안장! 그러자 순식간에 난쟁이 앞에 근사한 말이 나타났다. 그리시도 당장 난쟁이 흉내를 내보았다. 말, 고삐, 안장! 그러자 그리시 앞에도 난쟁이만큼이나 훌륭한 말이 나타났다. 이런 신기한 일이 있다니. 그리시는 난쟁이가 하는 행동을 똑같이 해보기로 했다. 난쟁이를 따라 말을 타자 말이 앞으로 달려갔다. 어느덧 바닷가에 이르자 난쟁이들이 외쳤다. 날아라! 그리시도 마찬가지로 외쳤다. 날아라! 말은 산과 바다를 건너 멀리 날아올랐다. 어느덧 프랑스 궁전이 보이는 장소까지 이르렀다. 이렇게 빨리 프랑스까지 오다니. 난쟁이가 그제야 말했다.
내 명령을 따라라, 그리시. 너는 우리를 몰래 따라왔으니 내 명령을 들어야 한다. 저기 프랑스 궁전의 공주를 빼앗아 오는 것이 너의 임무다. 뭐라고? 오늘이 공주님의 결혼식이다. 공주가 싫어하는 사람과 억지로 결혼하는데 우리가 구해야 한단 말이다. 때마침 결혼식이 한창 벌어지고 있었다. 난쟁이들 모습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지 손쉽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시는 아름다운 공주를 보자마자 첫눈에 반했다. 난쟁이 대장이 공주를 보자 호령했다. 공주를 잡아와라. 그리시는 명령을 듣자마자 가장 먼저 달려나가 공주를 빼앗아 아일랜드로 돌아갔다. 아일랜드에 돌아오자 난쟁이 대장이 그리시에게 수고했다고 말했다. 성에 도착하자 그리시가 대장에게 물었다. 앞으로 공주님을 어떻게 할 거지? 공주는 나와 결혼하게 될 거다. 뭐라고? 그리시는 난쟁이들의 못돼 먹은 계획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는 못할걸? 그리시가 안주머니에서 십자가를 꺼내들었다. 십자가를 보면 견디지 못하는 난쟁이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다. 그때 난쟁이 대장이 공주의 머리를 때리며 외쳤다. 복수다. 공주는 말을 못하게 될 거다. 난쟁이 때문에 결국 가엾은 공주는 그때부터 말을 못하게 되었다. 큰일이다. 어쩌면 좋지? 그리시는 목사님을 찾아가 의논했고 사정을 들은 목사님은 공주를 돌봐주기로 약속했다. 어떻게 해야 다시 말을 하게 될까? 그리시는 그날 이후 열심히 일을 해서 모은 돈으로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다. 그러나 모두 이상하게 여길 뿐 정확한 치료법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리시가 성으로 올라가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성 안에서 다시 난쟁이들의 소리가 들려왔다. 말, 고삐, 안장. 그래서 그리시는 예전처럼 그들을 따라해 보았다. 말, 고삐, 안장. 그러나 그리시의 말은 나타나지 않았다. 난쟁이들이 더는 그리시에게 당하지 않도록 자기들만 쓸 수 있게 주문을 바꾼 것이다. 그리시는 난쟁이가 있는 성 안으로 들어가 보기로 했다. 날이 어두워지자 난쟁이들은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며 흥에 겨워 하고 있었다. 한참 떠들썩하던 난쟁이들이 조용해지자 대장 난쟁이가 말했다. 아쉽군. 공주를 빼앗기지 않았으면 지금쯤 내 아내가 되었을 텐데. 그러자 난쟁이들이 일제히 옳다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러다 잠잠해지자 대장 난쟁이가 낄낄거리며 말했다. 어쩔 수 없지 뭐. 그래도 공주를 말 못하게 만들어 놨으니 복수는 했지. 미련하기는. 그 집 앞에 있는 풀을 다려먹으면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다니. 그러더니 난쟁이들은 하나둘 어디론가 사라져버렸다. 아, 그래? 집 앞에 난 풀을 다려먹으면 낫는다고? 그리시는 집으로 가서 집 안뜰에 있는 풀을 다려 공주에게 먹였다. 다음 날 아침 따뜻한 햇볕이 비추자 공주가 깨어나 입을 움직였다. 그리시? 공주와 그리시는 서로 얼싸안고 기뻐했다. 두 사람은 결혼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 10배로 갚아주기. 어느 마을에 농부 부부가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다. 하루는 농부가 아들에게 소 한 마리를 장에 가서 팔아오라고 시켰다. 아들이 소를 장으로 끌고 가자 장터 사람들이 물었다. 젊은이, 이 염소 얼만가? 소가 아니고 염소라네? 이상하다.
아버지는 분명히 소라고 했는데. 아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바로 그때 다른 구경꾼이 와서 물었다. 여보게 젊은이, 송아지 얼마에 파나? 어라? 이번엔 송아지라고? 아들은 어리둥절했다. 그러자 약삭빠르기로 그 도시에서 소문난 두 상인이 다가와서 물었다. 젊은이, 이 송아지 얼만가? 어리둥절해 하던 농부의 아들은 그 말에 정신이 없어서 그만 소를 송아지 가격에 팔고 말았다. 순진한 농부의 아들이 교활한 상인들의 수법에 속아 넘어가 버렸다. 아들이 혼자 집에 돌아오자 농부가 말했다. 소를 팔았구나. 그래, 얼마 받았니? 아버지, 소가 아니었어요. 장사꾼들이 모두 송아지라고 하던걸요. 하지만 염려 마세요. 송아지 가격치곤 꽤 받았으니까요. 아들의 말에 농부는 펄쩍 뛰었다. 아니, 얘야, 대체 무슨 말이냐? 소를 송아지로 팔았다니, 응? 그러나 아들은 시큰둥해서 말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아버지? 장터에 모인 사람들이 모두 송아지가 얼마냐고 묻는데요. 그래서 전 이게 소가 아니라 송아지라고 생각했지요. 송아지 아니었어요? 농부는 아들이 장터 사람들에게 속은 것이라 짐작하고는 묻는 말에 대답도 없이 다급하게 물었다. 그래, 소를 대체 누구에게 팔았니? 두 상인에게 팔았어요. 농부는 대답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상인들의 모습을 아들에게 듣고 서둘러 길 떠날 채비를 했다. 그리고 진주 몇 알을 주머니에 넣고 나귀를 타고 상인의 뒤를 쫓았다. 얼마 뒤 도시에 이르자 아들이 일러준 상인 둘이 걸어가는 게 보였다. 그러자 농부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진주 두 알을 꺼내 나귀의 엉덩이에 감춰버렸다. 그리고 상인들과 마주볼 수 있도록 반대편으로 나귀를 몰았다. 나귀는 엉덩이에 진주가 들어가자 몸을 비틀며 방귀를 뀌었다. 그때 진주알이 땅에 떨어졌다. 마주오던 상인들은 나귀가 값비싼 진주를 눈 거로 생각했다. 그래서 재빨리 땅에 떨어진 진주를 주워들고는 농부에게 달려왔다. 여보시오, 대체 이 진주가 어디서 나왔소? 그러자 농부는 능청스럽게 대답을 했다. 보시다시피 내 나귀란 놈이 진주를 넣는답니다. 상인들은 그 말을 듣자 나귀가 몹시 탐이 났다. 그래요? 그렇다면 나귀에게 뭐 특별한 거라도 먹이나요? 글쎄, 별로 특별한 건 없지요. 짚이나 건초 대신에 과자나 단 열매를 줄 뿐이라고. 농부가 태연하게 대답하자 상인들은 그래, 이 나귀만 손에 넣으면 당장 부자가 되겠군 하고 마음먹고는 농부와 흥정을 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엄청나게 비싼 값을 치르고 나귀를 샀다. 혹시 나귀를 돌보는데 주의해야 할 것은 없어? 농부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대답했다. 이 나귀는 반드시 하얀 방 안에 넣고 정성껏 키워야 하오. 여물통에는 과자를 가득 채워주고 나서 방문을 자물쇠로 굳게 잠가두시구려. 참, 잊을 뻔했네. 문 위에 틈이 없도록 석고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덧붙여 말했다. 그렇게 하고 사흘이 지나면 방 안에 진주가 가득할 거요. 상인들은 좋아서 나귀를 끌고 가고 농부는 많은 돈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다. 농부는 사흘이 지나면 상인들이 속은 걸 따지러 오리라 짐작하고 다른 방법을 생각해냈다. 잠시 뒤 농부는 들로 나가서 늑대 2마리를 끌고 집으로 돌아오더니 아내에게 일렀다. 여보, 사흘 후에 어떤 상인들이 우리 집에 찾아올 거요. 그러면 당신은 내가 들로 나갔다고 일러주구려. 그리고 3사람분의 점심을 준비해둬요. 알겠소? 늑대 1마리는 들로 데리고 가고 나머지 1마리는 마당 한 구석에 잘 묶어둘 테니 조심하시오. 사흘째 되던 날
농부는 한 구석에 늑대를 메어두고 들에서 괭이질하고 있었다. 한편 농부에게 깨끗이 속아 넘어간 상인들이 잔뜩 화가 나서 농부의 집에 찾아왔다. 상인들을 보자 농부의 아내는 남편이 시키는 대로 말하고는 들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그리고 난 후 점심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화가 날 대로 난 상인들은 들에 도착하자마자 마구 따졌다. 여보시오, 당신 우리를 속였더군. 당신이 말한 대로 했더니 진주는커녕 나귀만 죽고 말았어. 아이고, 가엾은 나귀. 그런데 당신들 내가 일러준 대로 하지 않았나 보군. 농부는 오히려 상인들을 탓했다. 그러자 상인들은 기가 막혀서 큰 소리를 쳤다. 뭐가 어째? 아니, 이 농부 말하는 것 좀 보게. 내 참 기가 막혀서. 그 나귀는 과자는 입에 대지도 않던걸. 당신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어. 자, 진정들 하시오. 오늘 점심은 우리 집에서 함께 먹으면서 다른 좋은 방법을 찾아봅시다. 농부는 상인들을 달래더니 묶여있던 늑대의 목줄을 풀어주면서 말했다. 늑대야, 어서 가서 손님 점심상을 차리라고 해라. 끈을 풀자마자 늑대는 쏜살같이 달려갔다. 이윽고 점심때가 되자 농부는 상인들을 데리고 집으로 갔다. 마당 한 구석에 아까 들에서 보낸 늑대가 묶여있는 게 상인들의 눈에 띄었다. 그러자 한 상인이 다른 상인에게 속삭였다. 이봐, 저 늑대 좀 보게. 말을 알아듣고 말을 할 줄 아나 봐. 저 늑대만 있으면 한몫 크게 잡겠구먼. 저 촌뜨기 농부를 잘 설득해서 우리가 사세, 응? 점심을 맛있게 먹고 나서 상인들은 용기를 내어 농부에게 말을 했다. 여보시오 농부, 저 늑대를 살 수 없을까? 안 돼요. 늑대는 팔 게 아닌걸? 당신들도 알다시피 내 일은 바깥일 아닙니까? 그러니 항상 필요하지요. 농부가 거절하자 상인들은 더 졸라댔다. 그러지 말고 우리에게 파시오. 어서 원하는 값을 말해보시오. 마침내 꽤 많은 농부는 마지 못하는 척하며 비싼 값을 받고 팔았다. 다음날 점심때가 가까워지자 상인들은 친구 몇 사람을 점심에 초대했다. 말하는 늑대를 자랑할 생각이었다. 늑대야, 집으로 가서 귀한 손님을 모시고 가니 맛있는 음식을 차려 놓으라고 해라. 그러면서 늑대의 목줄을 풀어주었다. 그러자 늑대는 날듯이 뛰어 달아났다. 이것을 보자 상인은 흐뭇해하면서 실실 웃었다. 마침내 점심때가 되자 상인은 으쓱거리며 친구들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다. 여보, 점심 다 됐지? 네? 무슨 말이에요? 점심이라니요? 아침엔 아무 말도 없었잖아요. 아내는 의아해서 물었다. 점심을 준비하라고 조금 전에 늑대를 보냈는데? 상인이 의심하며 물었다. 그러자 아내는 어처구니가 없다는 듯이 되물었다. 도대체 늑대는 뭐고 준비는 뭐예요? 이놈의 농부 보게나 또 우리를 속였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군. 어서 가서 따져보세나. 그제야 상인들은 또 속았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고는 서둘러 길을 떠났다. 한편 농부는 상인들이 속은 걸 깨닫고 다시 돌아올 것을 알았다. 그래서 생각 끝에 빠져나갈 방법을 찾아냈다. 그는 마치 내장같이 생긴 고무대롱을 구해서 그 안에 피를 가득 채우고 나서 그것을 아내의 팔에 감았다. 그러더니 칼 한 자루와 채찍 한 개를 준비해 두었다. 여보, 이번에도 내가 시키는 대로 해주구려. 아무래도 오늘쯤 그 상인이 올 것 같소. 그들이 오면 내가 당신에게 차를 내오라고 하리다. 그러면 당신이 부르tuk한 얼굴로 싫어요 라고 대답해야 하오.
아내가 고개를 끄덕이자 농부가 다시 말했다. 그 즉시 난 이 칼로 당신 팔에 감은 대롱을 끊을 참이요. 그러면 당신은 기절한 척 하시오. 조금 지나서 내가 이 채찍으로 당신 팔을 쓰다듬으면 팔이 다시 감쪽같이 붙으면서 깨어난 듯이 앉아있구려. 그리고 내가 시키는 것에 무엇이든지 네 여보라고만 대답해요. 조금 지나서 상인들이 농부의 집으로 찾아왔다. 그러자 농부는 뜻밖 일하는 듯이 반갑게 맞아들였다. 아이고, 웬일이요? 어서 들어오시오. 상인들은 앉자마자 농부에게 당장 덤벼들 것 같았다. 웬일이냐고? 능청맞은 친구 같으니 우리를 또 속였잖소. 아니, 왜 그러는 거요? 농부는 기가 막힌다는 듯 묻는 거였다. 상인들은 뻔뻔스럽다는 표정을 지으며 내뱉었다. 늑대가 말도 전하지 않고 도망갔네. 그렇지 않을 텐데. 정말 이상하군. 농부는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갸웃거리면서 아내를 향해 말했다. 여보, 손님들 오셨어. 어서 차를 내와요. 싫어요. 아내는 퉁명스럽게 말했다. 그러자 농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칼로 아내의 팔에 감긴 대롱을 뚝 잘랐다. 그러자 아내는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는 피를 흘리며 바닥에 쓰러졌다. 아무것도 모르는 상인들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다. 이를 어쩌나? 왜 이런 짓을? 우린 차 마시고 싶지 않은데? 염려 마시오. 대드는 것이 하도 괘씸해서 그런 거니 이제 곧 깨어날 거요. 농부는 자신 있게 대답하고는 채찍으로 아내의 팔을 쓰다듬었다. 그러자 쓰러졌던 농부의 아내가 피를 닦아내며 살며시 일어났다. 자, 가서 차를 끓여와요. 네, 지금 곧 가져오겠어요. 아내는 부엌으로 사뿐사뿐 걸어나갔다. 이를 본 상인들은 놀라워서 입만 딱 벌리고 있었다. 여보게, 제발 이 칼과 채찍을 팔게. 부탁이네. 실소, 또 팔라는 건가? 당신들도 받지 않은가? 집사람이 또다시 내 말을 안 들으면 그땐 또 이 칼과 채찍을 써야 하는데. 농부는 어림없는 일이라고 거절했다. 애가 탄 상인들은 농부에게 매달렸고 드디어 농부는 못 이기는 척하며 어느 때보다 비싼 값에 팔았다. 한편 상인들은 신기한 유술칼과 채찍을 손에 넣었다는 기쁨에 들떠서 도시로 돌아왔다. 우선 한 상인이 집으로 가지고 가서 시험해 보기로 했다. 그는 자랑할 심사로 친구들을 여러 명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아내에게 급하게 소리 지르는 거였다. 여보, 손님들이 왔어. 뭐라는 거요? 네, 알아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아내는 남편 앞으로 급히 왔다. 그러자 상인은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친구들에게 보란 듯이 아내의 팔을 베었다. 아이고, 여보게, 왜 이러나? 미쳤나? 친구들이 놀라 소리쳤다. 그러나 상인은 얼굴 가득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말게. 아내를 잘 가르치려고 한 일일세. 지금 곧 팔을 다시 붙여보지. 자, 잘들 보라고. 상인은 자신있게 대꾸하고는 채찍을 들어 아내의 팔을 쓰다듬었다. 아, 그러나 아내는 깨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게 무슨 일인가? 사람의 팔이 잘라졌는데 자네 이게 무슨 짓이야? 친구들은 채찍을 빼앗아 팽개치며 소리 질렀다. 그제야 상인은 농부에게 속은 걸 깨달았다. 후회해야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런데 본래 심보가 고약한 그는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내 아내만 팔을 잃다니 될 말이야? 친구는 뭐든지 함께 나눠야 하잖아. 이튿날 그 상인은 칼과 채찍을 들고 친구 상인에게 갔다. 자네 왔구먼. 유술 칼과 채찍을 시험해 봤는가? 효엠이 있지?
친구는 그를 보자 궁금해서 물었다. 그럼 역시 본대로 훌륭하더구먼. 상인이 천연덕스럽게 대답하자 친구 상인은 좋아하며 말했다. 그럼 이번엔 내 차례구먼. 칼과 채찍을 주게. 나도 아내를 좀 가르쳐야겠어. 그러자 상인은 시치미를 툭 떼고 칼과 채찍을 건네주었다. 칼과 채찍을 건네받은 상인은 신이 나서 친구들을 집으로 초대했다. 그리고는 혼자서 싱글벙글 웃더니 아내에게 큰 소리로 외쳤다. 여보, 빨리 이리 좀 와보구려. 지금 가요. 마침 그때 일을 하고 있던 아내는 서둘러 손님들 앞으로 나왔다. 바로 그 순간 상인은 단칼에 아내의 팔을 베었다. 이 광경을 보고 어안이 벙벙해진 친구들이 더듬거리며 말을 했다. 아니, 대체 뭐 하는 거야? 염려 마. 아내를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야. 당장 팔을 다시 붙일 테니 두고 보기만 해. 상인은 친구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하고 나서 아내의 팔을 쓰다듬었다. 그러나 몇 번이나 계속 쓰다듬어도 아내의 팔은 다시 붙지 않았다. 속은 걸 깨달은 그는 어쩔 줄 모르며 슬퍼했다. 그리고는 곧장 친구 상인에게 달려가 말했다. 여보게, 내 아내의 팔이 잘려나갔다네. 친구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대꾸했다. 내 아내도 마찬가지일세. 아니 그럼 자넨 알고 있었단 말이지. 그런데 왜 가만히 있었어? 그러자 친구는 미안한 기색도 없었다. 이봐 친구, 우린 항상 좋은 일이나 굳은 일이나 같이 했었잖아. 그런데 왜 내 아내만 팔을 잃어야 한단 말인가? 한편 농부는 곧 달려올 상인들을 대비할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얼마 뒤 농부는 자신이 들어갈 깊고 큰 무덤을 직접 팠다. 그리고는 곁에서 지켜보던 아내에게 일러주었다. 여보, 화로와 불쏘시개 좀 주겠소? 아무래도 상인들이 달려올 것 같아서 깊은 무덤 속에 잠시 있으려 하오. 그러니 내가 무덤 안으로 들어가면 그 위를 큰 돌로 덮고 작은 구멍만 하나 남겨놓으시오. 상인들이 오면 당신은 상복을 입고 있다가 대성통곡을 하며 내가 어제 죽었다고 말하구려. 그러면 틀림없이 무덤 있는 곳을 알려달라고 할 거요. 그땐 내가 있는 곳을 대주시오. 마침내 두 상인이 농부의 아내에게 와서 몹시 화난 표정으로 농부가 간 곳을 다그쳐 물었다. 부인, 남편은 어디 갔소? 농부의 아내는 남편이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머리를 치며 큰 소리로 울었다. 그러면서 남편이 일러준 대로 말했더니 상인들은 무덤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다. 아내는 이젠 되었군 하고 속으로 생각하며 가르쳐 주었다. 농부의 무덤에 이르자 한 상인이 말했다. 자넨 저기가 있게. 농부가 죽었더라도 난 복수를 해야 분이 풀리겠어. 뭘 하려고? 저 무덤에 구멍이 하나 있지? 좋은 생각이 있으니 구경이나 해. 그리고는 무덤에 있는 구멍 위에 털썩 주저앉았다. 요놈의 영혼아, 어디 맛 좀 봐라. 그 구멍에 실려하려고 했던 거였다. 한편 무덤 속에 있던 농부는 이미 상인의 잔꾀를 알고 있었다. 그는 화로에서 벌겋게 달군 불쏘시개를 뽑아서 상인의 엉덩이를 찔렀다. 상인은 그만 눈앞이 아찔했다. 그러나 친구가 들을까봐 큰 소리도 지르지 못하고 으악! 하고 조그맣게 외마디 소리를 지르고는 바지를 움켜쥐고 벌떡 일어나서 무덤 옆으로 비껴났다. 그래, 하겠다던 복수를 잘했어? 그럼, 자 이젠 자네 차례야. 이 구멍에 앉게. 그러자 다른 상인이 풀썩 주저앉았다. 이번에도 농부는 더 뜨겁게 달구어진 꼬챙이로 힘껏 푹 찔렀다. 그러자 그 상인은 아 뜨거워! 심장까지 되겠네. 하고 소리소리 지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펄쩍펄쩍 뛰었다.
그러자 이를 지켜보고 있던 상인이 말했다. 나도 되었네. 두 상인은 아파서 얼굴을 찡그렸다. 기막힌 일이구먼. 촌뜨기인 줄 알았는데 살아선 속임수로 우리를 괴롭히더니 죽어서까지 괴롭힐 줄이야. 나 참 괘씸한 농부 같으니라고. 그들은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지도 않고 집으로 돌아갔다. 한편 농부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 아들을 속인 대가를 치러줬다는 흡족한 마음으로 무덤을 나와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하여 꽤 많은 농부 내외는 순진하고 착한 아들과 오랫동안 바르고 정직하게 살았다.